이렇게 실종이 돼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한 거잖아. 네. 근데 그러면은 진짜 더 무서운 거는 그 실종된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게 제일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렇지. 얼마나 그거 가슴앓이 하고 있을 거야. 가족 입장에서. 또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힘들 거고. 그래서 성인도 아니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뭘요? 이번 녹음하는 게 이제 5월이잖아요. 네네. 네.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고 음. 그리고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광주 항쟁이 일어났기도 했고. 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어린이에 포커스를 맞춰서 음. 부산 어린이 연쇄 실종 살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1975년 8월 20일 오후 8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도에서 일어납니다. 핫도그를 좋아했던 김현정 양, 당시 7세였고요. 그날도 핫도그를 사 먹으러 간다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좀 늦은 시간이긴 했어요. 오후 8시면. 근데 그 핫도그를 파는 구멍 가게가 현정 양의 집에서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간식으로 핫도그를 즐겨 먹던 현정 양이 핫도그를 사 먹으러 나간다고 했을 때 부모들은 별 걱정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옛날은 뭐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옆에 집에 뭐 하는지도 다 알고 75년 문도 안 잠그고 다녔는데. 네네. 그럴 때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대요. 그래서 뭐 또 그 전에도 한 번씩 이렇게 그 시간대 핫도그를 사 먹으러 간 적도 있고 해서 네, 별 걱정 없이 그냥 일상이었다는 거죠. 네네. 부모도 이제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한참이 지나도 현정양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진 현정양의 부모들은 딸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핫도그 가게 주인은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현정양이 이제 핫도그를 사들고 곧장 집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에게. 근데 그게 이제 현정양이 목격된 마지막 장면이었고요. 주민들과 인근 파출소 순경까지 나서서 현정양을 찾았지만 현정양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8시면. 뭐 11시나 이런 시간대는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8월이면 뭐 아주 네, 8월이면 해가 뭐 벌써. 갓 이제 졌을 때였겠죠. 그런데도 마치 깜짝같이 증발해 버린 것 같이. 현정양을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부모는 애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21일 오전 5시 45분경에 부산광역시 중구 동강동 용두산 공원 인근 숲속에서 이른 아침부터 공원을 순찰하던 공원 관리인인 35살 문모 씨가 어린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 씨는 처음에 경찰서에 여기 용두사 공원에 어린 여자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라고 신고를 했고요. 파출소에 신고가 들어왔고 곧 이제 중부경찰서에 보고가 되어서 2시간이 지난 8시경에 형사가 이제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근데 막상 현장에 도착하니까 그 신고상으로는 그때 그냥 여자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라고 했던 신고와 다르게 현장이 매우 잔혹했다고 하네요. 네? 사인은 이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이 되었고요. 죽은 아이의 손발이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속옷을 찢어서 결박시켜놨어. 네 만든 그러면 끈으로 사인이 경고 압박이면 입 네. 나가서 지식사. 네 속옷을 찢어서 이 손발을 묶었고요. 그리고 이마와 오른쪽 귀 밑에 심한 타박상이 있었대요. 그리고 팬티만 착용한 상태에서 상의와 신발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쓰레기만도 못한 이 살인자 노민진 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잡혔어요? 네 아씨. 그 복부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잔혹하게 낙서를 해놨어요. 뭐라고? 범청동 이정수기가 대신공원에서 죽였다. 범촌동. 이정수기가 응. 대신공원에서 죽였다. 이렇게 이 공원이 대신공원이야? 아니요 다른 공원이에요. 용두산 공원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적어놨었대요. 대신공원에서 이정숙이 죽였다? 네 범청동 이정수기가 대신공원에서 죽였다 어... 라고 이제 적어놨대요. 그래서 네가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다는 거고. 네네네. 이정숙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더 어이없는 거는 경찰이 상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해요. 어떻게 보고했냐면 거린으로 보이는 여자가 식중독 내지는 약물 중독으로 죽어 있었으며 외상 흔적 없어 타살로 보기 어렵다. 뭐야? 뭔 소리야?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보고를 했대요. 어린애를 죽었는데 아니, 무슨 어떤 여자가 죽어 있었다 그냥. 네. 그냥 거린으로 거린으로 보이는 어머. 거린으로 보이는 어린 여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냥 식중독 내진 약물 중독으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대요. 네, 여튼 이 이후에 이제 경찰은 내부에는 그렇게 보고를 하고 이제 실제로는 수사를 해야 되니까 여자아이에 대한 신원수배를 내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날 오후 신원수배를 하다 보니까 수배된 아이가 어제 실종된 내 딸인 것 같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죠. 그게 바로 현정량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 현정량의 부모님은 처참하게 죽은 현정량을 보고 엄청 절망을 하셨겠죠. 근데 더욱 화가 나는 거는 가족이 있고 명백히 타살로 보이는 현정량을 거린 취급하고 식중독으로 판단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현정량의 가족의 강력한 요구 끝에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유괴 살인으로 초점을 맞추고 이제 수사 방향을 급히 변경하게 되는데요. 현정량의 시신 상태가 이제 실종 직후에 살해된 걸로 추정이 됐어요. 그래서 현정량이 집을 나선 시간과 살인 추정 시간 등을 따져볼 때 아마 이제 현정량이 핫도그를 사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5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걸로 추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5분에 아무도 봤다는 목격자가 없는 게 진짜 안타까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해가 완전 지지 않는 시간이었거든요. 8시가. 근데 주택가에서 이런 납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그 당시와 같이 이웃 사촌 간의 왕래가 많았었고 동네도 좁았었고 길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일어났다는 게 진짜 납득하기 힘든 사건이죠. 유괴에서 이제 살해까지 범행이 목격자도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수사팀은 혹시 면식범에 의한 범행이 아닌가 라는 이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정량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현정량의 부모와 가까운 사람들도 이제 다 조사를 하고 했지만 특별하게 용의점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현정량이 이제 실종되고 나서 따로 이제 연락이 온 것도 없었대요. 또 옛날 유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금품 요구하고. 네, 금품 요구하고 하잖아요. 그런 전화가 오고. 근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범인이 돈이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아동 성애자, 페도필리아. 네, 가 아니었을까라고 해서 그러한 전과자 및 성 도착적 환자를 상대로 이제 탐문 수사도 하고 했지만 용의자를 찾지 못했고요. 그 동시에 이제 시신에다가 글씨를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혹시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해서 또 이제 조사를 해봤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배에 썼다는 그 이정숙인가 그 사람 너무 이제 많아? 네 이정숙이랑 사람이?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어디에 이종숙 씨라 해서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을 다 조사를 해봤겠죠. 근데 별다른 그게 없었대요. 또 일어나나요 사건이? 네. 얼마 후 또 다른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이 현정량의 사건이 일어난 4일 후입니다. 일어난 지 사이로. 네. 1975년 8월 24일 오후 7시경 부산 당시 직할시죠. 동구 자천동 집 앞에서 놀던 5살인 배준일 군이 실종이 됩니다. 남자아이네 또. 네. 준일 군 가족들 또한 현정량의 부모와 같이 이제 밤새도록 찾아다녔겠죠. 준일 군을. 근데 누구도 7시 이후에 준일 군을 보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그날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25일 오전 6시경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의 어느 한 야적장에 그 사과 판매상을 하던 박모 씨가 한쪽에 쌓여있던 사과 상자 더미 사이로 작은 손과 같은 것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박 씨가 사과 상자를 살짝 들쳤더니 사과 상자 안에 손발이 묶인 채 죽어있는 준일 군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필 또 어떻게 사과 상자냐? 그러게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준일 군을 사인을 이제 밝혀봤더니 사인은 목이 졸려 죽은 것으로 보았고요. 현장에는 이제 준일 군이 입고 있던 런닝 셔츠로 준일 군의 손발이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네. 그리고 러닝 셔츠를 걷어 올렸더니 현정령과 동일하게 복부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삐뚤빼뚤한 글씨로 낙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건 진짜 열받았거든요. 제가 이거 보고. 뭔데요? 후하하 죽였다 라고 적혀져 있었다. 미친 새끼네. 또라이 새끼죠. 그리고 당시 이 야적장이 이렇게 준일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약 4km 정도 떨어진 방파제 메르지 인근이었다고 하네요. 이건 진짜 마치 경찰에 대한 도발? 도전? 그렇지.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마 경찰은.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놈들이 있단 말이야. 메시지를 완전 보내고. 나잡아바라네 진짜. 그리고 두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두 사건의 공통점이 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범행 대상이 아이들 10세 미만, 10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점. 그리고 저녁 시간대. 저녁 시간대. 그다음에 팔다리 묶고. 그렇죠. 그리고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말한 것처럼 상의를 찢어서 묶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거. 그다음에 그리고- 메시지랑. 그리고 이제 피해 아동의 배에 사인펜으로 메시지를 남겨놓았다는 거. 이 네 가지였는데요. 죽은 다음에 썼다는 거네. 죽은 살해 후에 적어놓은 것 같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낙서의 필적이 같다는 점에서 동일범의 소행으로 이제 무게를 실게 됩니다. 그리고 준일군 또한 집에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는 없었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아 아까 전에는 처음에 여아였잖아요. 현정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혹시나 여아 성애자인 줄 알았지만 그래. 이제 이번에는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아닌가라고 했던 거가 바뀌어서 아동 혐오론자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또 흘러나오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건들이 계속 범인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의 동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건이 밝혀지게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미수 사건들이. 그 미수 사건들이 밝혀지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계기였냐면 같은 해 11월 30일 날 오전 11시 30분경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 영선초등학교 화장실 내에서 여자아이의 변사체가 발견이 되거든요. 미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이 사건 때문에 미수 사건이 발견되게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피해자가 이 학교를 다니던 1학년 8살 이모양이었는데요. 사인이 질식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열창이 있었는데요. 목이나 복부 등에. 이 자열창이 뭐냐면 칼에 베이거나 이제 피부가 찢어지는 걸 자열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같은 날 밤 11시 30분경에 서구의 감천 이동에 뒷산에 있는 까치고개 인근에서 13살인 이모군도 변사체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모군은 이제 국제시장의 한 양복점 직공이었대요. 그러니까 학교 안 다니고 일하는 애기였죠. 노상에서 김밥 장사를 하던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먼저 귀가한 후에 실종된 상태였는데요. 그 이군 역시 사인이 경부 압박이었고 이제 안면을 둔기로 심하게 구타당한 게 다른 점이었다고 하고요. 그 두 사건의 이제 범행이 용의자가 잡혀요. 범인이 하루 지난 12월 1일 이제 새벽에 야간 수찰을 하던 이제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24살의 박모 씨였어요. 박모 씨가 야간 통행 금지를 위반해가지고 당시에는 12시인가? 지나면 못 돌아다녔잖아요. 통행 금지가 있어가지고 그 시간대에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걸렸는데 경찰이 이 사람한테 의무를 품고 전날에 뭐 했냐 이 꼬치꼬치 캐묻다가 이 사람이 이제 살해를 했다라는 자백을 받아내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박모 씨가 이 양을 살해한 거는 이 양의 어머니가 박 씨의 누나였대요. 네. 그래서 누나와 다툼으로 인해서 이 양을 죽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다가 옆에 있던 이군을 깨워가지고 또 이군 또한 목 졸려 죽였다고 하고요. 미수 사건은 언제 나와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이 두 원인을 살해한 혐의로 이제 박 씨가 검거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아까 그 두 사건의 범인이 아닌가? 범인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수사팀이 진짜 활력소가 생겼어요. 왜냐면 이 사람을 좀 이제 추궁해가지고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걸 밝혀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박 씨가 고등학교를 중퇴한 다음에 3년 전부터 누나네 집에서 더부살이를 했었대요. 그리고 이제 절도죄로 구속됐다가 75년 출소를 했던 상황이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누나한테 용돈을 요청하다가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사촌 조카를 죽인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수사팀은 이제 박 씨를 상대로 엄청나게 관련 여부를 집중 추궁했지만 드러나지 않았었대요. 근데 이런 사건들을 조사하다가 박 씨 주변을 조사하다 보니까 근처에 무슨 사건들을 접하게 됐나 봐요. 그 사건에서 그 아동을 상대로 한 유산 범행이 여러 사건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도 안타까운 게 이게 수사력을 좀 크게 가져서 부산 전체를 두고 좀 조사를 해봤었다라면 이게 충분히 먼저 발견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부산도 도시가 엄청 크니까. 네네. 해당하는 지역의 경찰서에서만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부산 전체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미흡했었나 보더라고요. 여튼 그 범행을 조사하다 보니까 범행이 대부분의 미수에 그친 탓에 이제 아동들이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아동을 상대로 한 이제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범행이 현정양과 준일구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걸 확신하게 되죠. 어떤 사건이었냐면 1975년 8월 18일 오전 11시 이제 부산 직화시 부산 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놀고 있던 이 양이 정체불명의 개안에 유괴되어가지고 택시로 이제 대신공원. 대신공이 나오네? 아까 나왔죠. 아까 대신공원에서 이정숙이가 죽였다. 네. 대신공원 숲속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양을 유기한 개한이 아이에게 이제 자택 번호를 물어대요. 그리고 이제 손발을 묶고 입을 막은 뒤 이제 성폭행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때 대신공원에 지나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인기척에 놀라서 이제 이 사람이 도망을 가게 됐고요. 이 양은 목이 쫄려서 순간 기절해 있었대요. 근데 지나가던 등산객이 발견돼서 가까스로 살아났다고 하네요. 진짜 천만다. 네. 그리고 8월 24일 날 오후 5시 40분경에 부산 진구 계금 이동에 살던 10살이었던 한모군 천동이라는 곳에 놀다가 30세 가량의 남자에게 끌려가서 연필깎이 칼로 위협을 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남성이 웃어봐라, 노래해봐라 이런 욕을 했었대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 라는 협박을 했는데 당시에도 이제 옆에 지나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의 인기척에 놀라서 또 이 사람도 도망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8월 25일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가야동의 한 야산에서 동생과 메뚜기를 잡고 있던 10살의 채모양을 30대 남자가 끌고 가서 성추행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26일에는 광역시 동구 수정동 그 9살 난 여아를 납치 미수했던 사건들도 있었고 8월 27일에도 있었고 8월 28일에도 있었어요. 다 이제 13살, 7살 여아 남아를 납치하거나 유괴하려고 했던 미수 사건들이 되게 많았네. 네. 이렇게 보시면 현정량이 20일이었고요. 준일군이 24일이었어요. 나흘 간격. 네. 18일부터 28일까지 쭉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며칠서부터? 최초로 이제 미수 사건이 벌어진 게 8월 18일이었고요. 그리고 8월 24일에도 미수 사건이 있었고 8월 25일에도 있었고 26일에도 있었고 27일에도 있었고 28일에도 있었어요. 근데 현정량이 8월 20일 날 실종이 됐고 준일 군이 8월 24일 날 실종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8월 24일 날 한모군 있잖아요. 한모군이 좌천동 근처에 놀다가 5시 40분경에 30대 남자한테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게 두 번째 사건 네. 있든지 사이로야? 준일군도 좌천동 집 앞에서 놀다가 7시에 실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한 건은 미수였고 네. 준일군이 대신 죽은 거네.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 같아요. 날? 네,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되게 소름 돋았어요. 만약에 이 미수 사건이 빨리 알려져서 18일날 일어났던 미수 사건이 그랬다면 현정량도 당하지 않았었고 준일군도 그런 일이 없었겠죠. 부모가 좀 더 챙겼겠지 아이들을. 현정량은 아니지. 아니요, 18일날 일어났던 사건이 18일 날? 네 제대로 그럼 알려졌더라면. 18일이 현정량이야? 아니요, 난 20일이 또 같은 날인 줄 알았지. 아니요, 나는? 20일이 현정량이고
24일이죠. 네, 24일이 배준일군. 네, 준일군 그런 거죠. 미수가 먼저 일어났으니까. 네. 근데 미수 사건을 또 발표하기에도 참. 그 와중에 이제 27일 날 일어났던 사건은 범인을 잡았대요. 네. 그리고 다른 이제 연쇄살인 사건, 아까 현정양과 준일군 그 사건에 대해서도 추궁을 했는데 27일 날 그 사건의 범인은 이제 무관한 걸로 판명이 났고요. 알리바이가 따로 있었나 보네. 네. 이 양이 정확하게 얼굴을 좀 기억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용의자가 이제 170cm 정도의 왜소한 체격에 20대에서 30대 정도 되는 남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몽타주가 작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건들이 되게 당시에 조금 이슈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8월 29일 날 특별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같은 날 부산지방경찰청과 공조수사를 해가지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도 이걸 같이 수사하기 시작했고요. 그해 이제 12월 달에 그 용의자의 몽타주가 전단지로 만들어져서 한 10만 장 정도 배포가 됐대요. 그리고 당시에는 되게 큰 액수였죠. 현상금 100만 원 내걸렸고요. 근데도 못 잡았어. 네, 검거하는 경찰한테는 1계급 특진 해준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거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이 지난 1990년 8월 21일과 8월 25일 두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결국 이것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미제 사건이 진짜 많네, 모르는 게. 네. 매년 5월 25일이 전 세계적으로 기리는 실종 아동의 날이에요. 그 실종 아동의 날이 왜 만들어졌냐면 1979년에 그 미국 맨하튼 한복판에서 에단 파츠라는 6살이었던 아이가 등굣길에 유괴가 되거든요. 근데 되게 충격적이게 살해된 채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1983년에 이제 미국에서 지정이 돼요. 실종 아동의 날이라는 게. 그리고 이게 점점 퍼져서 캐나다나 뭐 유럽 전 세계로 퍼져 나갔고요. 한국에서 이제 2007년도부터 이제 5월 25일을 한국 실종 아동의 날로 정했다고 하네요. 모르고 있었네, 여태껏.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찾아본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경찰청에 따르면 아직도 이제 매년 한 2만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우리나라에만? 네. 2만 명. 우리나라에만? 네. 2만 명 매년? 네. 네. 말도 안 돼.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2011년에 한 2만 8천여 건 정도 됐던 실종 아동 수가 2014년에는 2만 1천여 건으로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긴 하대요. 아니 그 다 어디가? 2만 명이? 네, 아직도 갈 길은 좀 멀어 보이고요. 와, 무섭다. 어린 자녀들은 이제 부모들이 한 잠깐이라도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험이 있다라는 퍼센테이지가 한 30% 정도 된대요. 저 친척 언니도 어렸을 때 고모 딸인데 네. 자기가 문 열고 집 나가가지고 길 잃어서. 그러니까 꼬맹이 때 이렇게 열고 그쵸, 나가가지고 1시간 반을 헤매다가 집에 다시 돌아온 그러니까요. 이 어린아이 엄마가 조심한다고 안 없어지는 어린아이 실종이 진짜 결코 누군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그럼 이 사람들도 다 일상이었잖아. 현정양 나무. 네. 그리고 이 아동 실종이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아이를 잃어버린 지 12시간 이내 찾지 못하면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대요. 그 하루가 되게 중요하구나. 되게 하루도 아니고 12시간. 12시간? 네. 그 안에 못 찾으면은 네. 확률이 거의 없다. 거의 뭐 예를 들어 뭐 한 그전에는 뭐 70%였으면 30%대로 확 떨어진대요. 아이고. 그 2만 명이 다 어디로 가 있는 거니? 들어보세요. 2013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 접수된 실종 아동 신고 건수 중에 12시간이 지나 아동을 찾은 경우가 전체의 단 1.2%예요. 야, 진짜 적네. 100명 중 하나? 그리고 실제 경찰은 실종 신고 이후 한 이틀? 그러니까 48시간이 지나면 장기 실종 아동으로 분류한다고 하네요.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만약 실수로라도 아이를 잃어버리신 부모님이 계시면 조급한 마음에 부모들이 직접 처리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경찰에 또는 관련 기관에 바로 신고하셔서 아이를 찾는데 총력을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사건 또 살펴봤는데
근데 여기가 더 경악스러운 건 죽인 후에도 그렇게 시체를 훼손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살인범들은 왜 시체를 훼손하는 걸까? 어떤 심리일 것 같아? 첫 번째는 그냥 수사하는데 좀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일 거고, 왜냐면 이게 누구인지 밝혀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잡힐까봐. 네, 덜 빠르게 이제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일 거고, 두 번째는 자기 만족 같은 거겠죠. 썰면서 희열을 네. 느낀다. 나는 크게 나눠봤을 때는 일단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 시신을 처리해야 되니까 토막. 그렇죠. 이거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세 번째가 그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 원망이지, 원망. 그 면식범의 분노. 이 새끼를 이렇게 죽여야지 속이 풀리는 거야. 아, 그 정도의 원한 범죄? 나는 그냥 단순히 팔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장기들이나 살점이나 아무래도 지금 세 분이 얘기하신 내용이 다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가장 많은 경우에 토막을 내거나 하는 이유는 버리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그렇겠죠. 통째로 처리하기보다는 이제 나누면 분리하기도 쉽고 부피도 줄어들고 숨기기가 쉬워지는 거죠. 나눠서. 그렇죠. 그 이유가 제일 크고요. 다른 요인으로는 보통 우발적으로 죽였을 때 시체를 토막낼 확률이 높습니다. 극한 아, 그래요? 분노나 흥분 상태였을 때, 우발적일 때. 오. 면식법도 아닌데. 네. 그래서 계획살인보다는 우발적인 상황, 가해자가 심적으로 과하게 흥분해 있다든지 감정적으로 포악해졌을 때 죽이고 나서 시체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확률이 높대요. 죽었는데 더 찌른다던가 그치. 더 막 분을 그치, 걷다 그치. 푼다던가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초범보다 전과자들이 시체를 토막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사에 다른 혼동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처음에 죽였을 때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면 두 번째는 계획살인의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두 번째도 우발적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 새끼 죽여야겠다 이러고 와서 죽인 다음 어떻게 하지라는 그 사고가 한 번쯤이 있어서 초범이 아니라 전과자들인 경우에 더 계획적으로 시체를 훼손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경우 토막을 내기가 더 쉽습니다. 아는 그렇지, 사람인 경우에는 감정이 개입되면 그렇죠. 이제 토막을 내기 그 사람 나한테 뭐 잘해줬는데 맞아. 얘가 이건 이래도 저거는 괜찮은데 이런 맞아, 게 상상이 들어서 보통 사람인 경우에 힘들지. 예, 모르는 사람인 경우 토막을 내기가 더 쉽겠죠. 하지만 아까 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강한 경우. 그래, 증오심. 네. 그리고 또 자기 과시의 살인인 경우. 너 나를 그러니까. 무시했었어. 근데 내가 너보다 센 사람이야. 라는 걸 과시할 경우 사체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피해자를 제압했다는 만족감을 기대하고 살인을 하는 경우에 시체를 훼손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증오범죄가 아닌 경우에 일반 사람 기준에서 사체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나머지는 사이코패스인 경우. 얘는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특징을 보이게 되죠. 피해자를 제압한다던가 써는데 쾌감을 느낀다던가. 그 우리 필리아 때 나왔었잖아. 네, 필리아 썰면서 네. 느끼는 거.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를 좀 우리가 한다 하면서 좀 잘 못 짚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조금 찾아보긴 했는데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예요. 엄청 넓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주제로 하려면 2시간이 모자라. 그리고 사이코패스 전문으로 해석해야 돼. 네, 근데 전문으로 해도 풀어낼 자신도 없어요.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렇다면 사이코패스란 도대체 뭐냐? 우리 사이코패스는 뭘까요? 어떻게 생각해?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처음에 떠오르는 것들. 감정 없는 것들. 감정이 없다. 그때 제가 한번 희노애락도 없다. 네. 어느 정도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 구분해서 그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네, 잠깐 있었잖아요. 했던 적 있었죠. 이든 메이크 때. 네. 그냥 선천적인 네. 얘 있고 네. 강대리는 거에 한 거죠. 그냥 관심병자들 관심병자들 네,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된다. 맞아요. 다들 잘 알고 계신데 먼저 사이코패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큰 카테고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1% 정도가 사이코패스라고 추려질 수 있는데 그러면 반사회적 인격장애에서 속에만 사이코패스가 있느냐? 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인격 장애 안에서도 이게 중첩되면 다 그 특징들을 가지는 그 일부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라고 이제 지칭이 되는데, 이게 사실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사이코패스들은 어떤 인종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고 이 사람은 딱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싶잖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런 범죄가 있었다, 이런 특징을 띠더라 하면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다 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특징이 이 사이코패스에는 있는데 저 사이코패스는 없어. 이런 경우도 있는 거야.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예 다른 특징들을 보이기도 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규정짓기가 어렵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류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례를 가지고 이런 특징들을 추려내다 보니까 어떤 이거는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 그 심기섭 사건만 봐도 용인 살인 사건. 네. 걔는 다 검사했어.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소시오패스도 아닌 걸로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들었을 땐 사이코패스 같잖아. 그렇죠. 아니야 근데. 그래서 좀 더 설명해 볼게요. 보통 연쇄살인범의 대부분은 이제 3가지 인격장애 부산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3가지 인격장애는 먼저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리고 2번째 가학성 인격장애, 그리고 3번째는 분열성 인격장애입니다. 근데 분열성 인격장애는 분열형이랑은 좀 달라요. 분열형은 우리가 말하는 정신이 분열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분열성은 지금 설명드릴 건데 좀 달라요. 먼저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대충 아시다시피 타인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침해하고 반복적인 범법행위나 거짓말, 사기성, 공격성, 무책임함을 보이는 인격장애입니다. 그리고 가학성 인격장애는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즐기는 인격장애예요. 이게 되게 공격성이 강하죠.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니까. 영문으로 Sadistic Personality Disorder 라고 하니까 사디즘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걸라고. 마지막으로 분열성 인격장애는 사회관계에 되게 무심하고 사회적으로 동떨어져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정신장애예요. 약간 히키코모리 같은 거. 그렇죠.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에 전혀 욕구가 없고 사회가 자신을 거부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또 내가 남을 해치려는 생각도 가지기가 쉬워요. 쟤네들이 날 거부했으니까 나는 쟤네를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대부분 성적인 연쇄살인범의 절반 정도가 이 분열성 인격장애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사이코패스는 요 3가지 인격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가 높아요. 그리고 이들은 일반 사람들과 가장 다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가 인간들과 가장 다른 특징. 아까 한고수님 말씀하신 대로 감정을 못 읽는데, 감정이라고 하면은 좀 많은 감정들이 있으니까 한 가지 콕 얘기를 하자면 감정이입을 못 한다는 거야. 네, 여기서 감정이입은 2가지 의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 상대방이랑 대화할 때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이다 라는 읽어내는 능력이 있고, 2번째는 그 읽어낸 감정을 자기가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2개가 다 감정이입이라고 보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2개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네. 그래서 동정심을 느껴요. 그러면은 네가 얘기해서 지금 생각이 나는 건데, 눈치 없는 사람들 있잖아. 막 얘기하는데 저 사람 분명히 화난 거 다 누가 봐도 아는데 눈치 없이 계속 막 말하는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도 사이코패스인가? 감정을 수도 있네. 듣다 보니까. 그렇게 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10번을 다 눈치 없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엉엉 우는데 거기다 대고 막 하하 우는 건 그건 진짜 정신병이고. 근데 사이코패스도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지? 진짜 사이코패스도? 상가집 가서 막 여기서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나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나오는데, 사이코패스는 감정을 읽어낼 수는 있어. 사이코패스는 하지만 공감은. 공감은 하지 못해. 읽어는 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사이코패스들이 이렇게 되게 공감을 못하고 막 멀뚱멀뚱하고 이런 걸로 좀 보여지잖아요. 거기 강철중 그죠? 거기 보면 그 누구죠? 이성재. 네, 이성재가 어, 그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어. 하면서 다리 막 떨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 거잖아요. 이게 슬픈 상황이라는 걸 알고 거기 취조받을 때 막 우는 척 하잖아요. 상황은 알고는 네, 있는 거야. 네. 그리고 그 이성재가 한 역할처럼 사이코패스는 두뇌가 좋아요. 지능이 높아. 세계 유명 인사들 사이코패스 많대잖아. 화이트 칼라인 사람들 중에 그 이런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사람들 되게 많고 CEO 중에 되게 많잖아. 맞아. 냉정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일단은 감정을 읽어내는 데는 귀신같이 알아채지만 그 감정을 공감하지는 못해. 예.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감정적으로 약간 약한 상태인데? 라고 느끼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더 읽어내기가 쉽다는 점이 그 사람들을 유인하기가 더 쉬워. 악용하는데 더. 네. 그래서 사이코패스들은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애나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쉽게 유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 특징들이 또 외관이 화려하다는 특징들이 또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잘 꾸미고 머리도 좋고 화술도 뛰어난 거야. 유괴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가만 있어. 황고수님은 외관이 화려하진 않는데 여기서 외관 뛰어난 애가 어딨어? 우리 다 찌질이잖아. 우리는 선천적으로 사이코패스가 되고 야, 그래서 자꾸 공개 방송해달라고. 맞아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의 마음은 읽을 줄 아는데 공감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행동 자체는 뭐 아예 관심 없는 행동을 하는 거야? 아니면은 실제로 많이 힘들구나 내가 위로해줄게 이런 행동까지는 하는지 이게 행동까지는 하지. 할 수는 행동까지 있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학습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상황이 불리해진다는 걸 알아. 아니, 방송에서 보이는 행동,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면 되겠구나. 그렇지. 이렇게 느끼는 거지. 실제로 그 감정이 뭔지는 모르는 거야. 그 강대리가 여자친구 없다니까 참 안 됐다. 나도 여자친구가 없을 때가 있었지. 뭐 맞아. 이런 걸 그게, 못하는 거죠. 보통인데 제가 지금 심적으로 약한 상태다. 두파리가 결혼했는데 많이 힘들어하는데 감정은 읽어낼 수 있는데 공감을 못하니까. 공감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범행이 되게 잔혹한 거야. 얘가 이렇게 죽어도 이렇게 뭐 잔인성을 모르는 거지. 공감 맞아요. 능력이 없어서.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감정을 읽어내지 못하잖아.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당연하게도 대인관계가 좋을 수는 없어. 그렇겠지.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말하는 사이코패스들은 다른 인격장애를 동시에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는 거야. 가학적 인격장애 뭐 이런 것들. 분열성. 네, 그렇지, 분열성.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지 범죄로 이어지는데 보통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 학습이나 사회적 환경 또는 가정 환경에서 무리가 없다면 범법을 저지르지 않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범죄를 저지르는 공감 능력만 없는 거지. 뭐 그렇죠. 실제로 이게 나쁜 짓이라는 걸 알고 행하지는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수행 능력이나 이런 거는 되니까. 그래서 범죄자의 경우에 이런 감정을 읽어낼 수도 없고 다른 장애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부적응자가 돼요. 그래서 성적 연쇄살인범 중 절반이 그런 정서적인 친밀함이 거의 없어. 타인하고.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여자도 못 만나고 여자인 경우에는 남자를 못 만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방금 독보다 쳐버렸네. 야 강대리는 진짜 착한 사이코패스지. 강대리님은 오히려 감정을 너무 많이 읽어서 네, 저는 힘든 감정이입을 너무 많이 해요. 힘든 네, 타입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능력 네. 너무 탁월한 거예요. 감정 읽어내는 공감 능력이 너무 강해서 근데 더 여기서 이게 연기면은 사이코인가요? 무서운 그렇게- 척 하지 마. 되지도 않아. 심장이 아프다며. 근데 저기 단둘이 여성한테 말 거는 거 보면 좀 끼가 있어.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인격장애 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슷한 정신질환이 있어요. 타인과 관계를 못 맺는. 뭐예요? 많지 뭐. 많다고? 응. 뭐? 대인기 피트. 네, 그것도 맞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틀린 말은 아니네요. 제가 준비한 거는 자폐증. 자폐증. 네, 타인과 전혀 공감하지 못해. 네. 그렇죠. 네, 보통 아이들 이제 10세 미만에서 많이 발현이 되고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에서 많이 발현이 되는데 얘네들은 타인과 전혀 공감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와 다른 점은
사이코패스는 공감은 못하지만 감정은 읽을 수 있잖아. 근데 자폐증은 안타깝게도 감정조차 읽지 못합니다. 엄마가 울어도 왜 우는지 모르고. 그래 그런 거 같더라. 그래서 학습 자체가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막 웃고 있잖아 막 항상. 슬퍼요. 어쨌든 다시 사이코패스로 주제로 돌아와서 이런 이유, 동정심이 없는 이유로 다른 사람은 이제 찌르거나 주의가 되게 쉬운 거예요. 감정에서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보통 피해자들 물건이라고 인식을 많이 합니다. 물건이다. 그렇겠죠. 근데 이것도 되게 범주가 다양해. 어떤 사이코패스는 피해자를 막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하고 고문하고 이러면서도 자기 가족은 또 보고 싶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 거야. 맞아 가족한테는 또 그래. 근데 또 아예 가족한테도 그런 게 없는 사이코패스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특징이 딱 있는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그라데이션이라고 봐야 돼. 그 정도의 경쟁이. 그러니까 1에서 100까지 단계까지 있는데 극단인 경우에 범법자인 경우들이 많고, 그 극단인 사이에서도 뭐 80%는 감정을 못 읽지만 내 가족이나 이런 거에는 감정을 조금 읽을 수 있다던가 공감을 하는 능력이 있다던가 이런 게 있고. 유영철만 해도 그렇죠. 자기 아들한테는 그렇게 지극정성이었대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면 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게 딱 강력한 특징이 아니라 약간 경쟁이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난 사이코패스가 어쩔 땐 그런 생각도 들어. 원래는 없어 사이코패스라는 게. 근데요. 만들어낸 거다. 그냥 나는 그냥- 원래 있다고 보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냥. 글쎄 나는 이렇게 아까 메르민 말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규정 지을 수 없는 게 원래는 없는데 사이코패스라는 건 그냥 이름이 만들어진 것 같아. 사이코패스라는 그냥 일반인이야. 그냥 정도의 차이인 거죠. 그런 집단을 만들어내기 위한 단어인 거죠. 아니면 방어하기 위한 언어 체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 그러면서 지켜야 되는 룰들이 있고, 이거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연구가 필요한 사람들끼리 공통된 코드가 있어야 될 거지.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 그래야지 서로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분류를 한 거지. 사실 사이코패스라는 인종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아닌데 네 말대로 그냥 그죠? 분류를 짓기 위해서. 사회가 굴러가야 되니까. 또는 내 가족과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어렵다. 사이코패스를 뭐라고. 규정할 수 없어. 그래서 너무 어렵고, 이게 성향이 둘쭉날쭉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하잖아. 사이코패스란 왜 생기는 걸까? 왜 생기느냐? 뭐 보통 그거 아니야? 유년기 시절? 아니 선천성이 선천성. 그거는 소시오패스야. 제가 봤던 자료에서는 네. 시실과 날실로 카페트를 만든다라는 말로 정의를 해요. 뭐? 그게 뭔 말이야? 시실과 날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이 시실이고 선천적인 게 날실인 거야. 걔들이 엮여서 하나의 카페트가 나오는데 다 다른 카페트가 나온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선천적인 요인이 셀 수도 있고 후천적인 요인이 셀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개인의 삶에서 영향을 받는 게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이코패스가 나오던 영향력은 어디가 하나가 확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 근데 연구 결과로 따지고 보면 선천적인 이유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활성화가 떨어지는 그런 통계 결과가 있고,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살인범들을 조사를 하면 유년 시절에 그런 부모한테 학대를 받았다던가 환경이 너무 불하다던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선천적도 맞고 후천적도 맞다. 제가 이야기하는 선천적이라는 이야기는 그 아까 사이코패스가 일반인들 중에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뿐, 지금 이야기하는 후천성의 이야기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의해서 그죠. 예, 후천성이 다 포함된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오로지 이 사이코패스라는 공감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는 오롯이 선천성이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타고났다가 사회적으로 발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난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 시실과 나실인데 그게 엮여서 그러게. 모두 다른 그쵸. 카페트가 나온다. 무늬가 다 다르고 질이 다르다. 네. 근데 좀 깊이 들어가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후천적으로 그런 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또 자라다가 머리에 손상을 입어서
그렇게 그 전달 물질이 안 되는 획득되는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도 네, 있군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게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살인범들이 탄생하지 않았나라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주제가 영화의 모티브가 보성,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남성과 여성 3명이 배를 태워달라고 안 했으면은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번 상황은 받았지만 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그죠? 그러면 히치하이킹. 히치하이킹이 떠오르겠죠? 네, 그래서 히치하이킹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사례를 제가 잠깐 준비했어요. 이탈리아의 행위 예술가인 피파 바카라는 여성이 피파바카시. 네, 웨딩드레스를 입고 히치하이킹으로만 유럽 발칸 반도에서 중동까지 무전여행을 할 거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해요. 최근 일인가 보네. 2008년이니까. 그리고 인간은 선하다라는 성선설을 이제 증명을 하려고 했는데, 히치하이킹은 인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 보답한다며 여행을 떠나요. 이제 중간중간 히치하이킹을 해가면서 3주 뒤에는 터키에 도착하는데, 터키에서 히치하이킹을 또 시도해요. 근데 세상이 깨끗하고도 더러운 것이, 차를 채워준 남성이 피파를 이제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에 도주를 해버렸던 거죠. 터키에서 근데 네. 그렇게 계속 웨딩드레스만 입고 다녔던 거야? 네. 어.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숯불에서 변사체로 발견했는데, 이게 왜 좀 사례가 왜 뽑았냐면은, 뭔가 착하잖아요, 마음씨가. 이 인간은 선하다라는 걸 뭔가 남들한테 좀 증명할 증명도 그렇지만 전달을 하고 싶은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사례가 있었고. 세상을 너무 만만히 봤네. 믿었지, 경각심이 좀 부족했네. 믿었어.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남성의 사례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30대 한 남자가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70km 정도 떨어져서 걷고 있었어요. 지나친 거죠. 계속 걷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히치하이킹을 그때 시도해요. 근데 차가 몇 대 지나가고 어떤 고급 외제차가 딱 쓰더니 고맙다고 탔어요. 탔는데 여성 3명이 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음료수까지 줘가면서 목을 죽이세요 했는데 3분 뒤에 몸이 막 너무 아프더래요. 아. 그랬더니 이제 여성이 남성을 외딴 곳으로 끌고 가서 집단 성폭행을 해요. 남자를 여자 남자를. 셋이서. 네. 그리고 이 일이 한 달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대. 그리고 죽였어? 대신 목숨은 건졌어요. 어떻게 대신. 폭행을 해? 성폭행을? 약 먹였으니까. 이게 사람 그 남자한테 힘을 못 쓰게 아예 아니, 기절시킨 거 잠시 동안. 아, 오늘 너는- 머릿속에서는 그게 어떻게 상상이 안 돼. 딱딱하냐 이거야? 그걸 어떻게 딱딱하게 만들지? 이 목숨은 건졌는데 아, 완전 기절시킬 정도는 아니었지. 네, 약발로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아. 저하시켜 놓은 거지. 그냥 그러니까 너 본인이- 술챈 정도, 네 술챈 정도. 의지와는 다르게 몸이 반응했다 정도면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슬프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잡혔어? 슬프지 하기 싫은 상대로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잡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진술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자랑했네, 이 새끼. 근데 서양인들은 체격이 여성분들도 남자 그죠. 못지 않으니까 유럽 쪽은 또 더 특히 야, 어떻게 여자들이 그럴 수가 있지?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럼요.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강간을 해? 그러니까 자기보다는 완력이 세거나 이런 상대가 아니라 좀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나 뭐 이런 걸 네네. 가지고 하는 게 되게 많아. 쥐? 지위. 아, 지위. 화냈어? 네, 근데 그리고 성폭행이란 게 그 의미가 그거잖아. 하기 싫은 상대한테 억지로 해야 되는 거잖아. 분명히 반대로도 가능한 거야. 여자가 자기 지위나 체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 뭐 현장 소장이 여성이에요. 와가지고 도팔씨 뭐 엉덩이가 탱글탱글하네 이러면서 엉덩이 탁 근데 치고 가는 것도 성폭행이잖아요. 성추행. 성추행이잖아요. 성희롱이고 성추행이죠. 성추행이잖아요. 없을 것 성폭행이 같은데 아니라. 통계에 보니까 11년에서 15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저는 여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많지는 아니야, 많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건수가 좀 있죠. 젊은 여자들은 안 그러겠지? 아니죠. 젊은 여자들 젊은 여자도 그럴 수 있나? 있죠. 있죠. 그냥 비율이 많지 않다는 정도지. 아예 없진 않을 거예요. 아예 없진 않아. 그래서 이제 우리 4명 중에는 성욕이 얼마나 되는지 잠깐 테스트 한번 할게요. 혹시나 위험 요소가 있는지. 아, 나 무서워. 이거 하기 싫어. 너 솔직히 해. 젊은 방송 여자, 중인데? 젊은 여자를 대표해서.
갑자기 나가고 싶다. 혹시 나 낮게 나오면 좀 높은 걸로 편집해줘. 이게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자, 솔직히 해보자고. 네, 문제 드릴게요. 낡은 목욕탕이 있어요. 음. 목욕탕에서 단 한 곳만 고칠 수 있는 곳을 고르세요. 1번 보일러, 2번 바닥과 벽의 타일, 3번 욕조, 4번 작은 창문. 다 망가졌는데 어딜 고칠 거냐? 이 네 개 중에 어디를 가장 먼저 고칠 건지. 망가진 게 아니라 낡은 낡은 목욕탕에서. 목욕탕에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칠 수 있으면 어디를 고치고 싶느냐는 거지. 나는 2번. 나도 2번. 타일? 둘 다 타일? 나는 보일러. 보일러? 그러면은 저는 욕조. 이거 강대리님은 아니요. 결과를 너는 알잖아요. 아니, 저 문제 읽기 전에 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욕조를 선택했다는 거지? 네, 강대리님. 그렇죠. 보일러는 두근두근. 메른이죠. 두근두근해. 보일러를 선택한 당신. 아 하지마. 지식과 교양을 갖췄지만 마음속에는 성에 대한 관심과 욕망이 들끓고 있는 사람. 얘가 에휴, 내가 들끓어. 나 원래 보일러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래도 겉보이기가 중요하니까. 근데 별로 좋지는 않을 텐데. 두 번째 바닥과 벽의 타일. 미치겠다. 타일을 선택한 당신은 성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별로 없고 매우 빈약한 사람. 그래? 나 3번으로 할게, 3번. 갑자기 1번 하고 싶지. 아니야. 청으로 하고 싶어.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욕조 제가 있죠. 욕조를 선택한 당신은 성에 대한 관심과 욕망이 정상이기에 때와 장소를 적절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 이 심리 테스트 인정할 수 없어. 이거는 강대리의 조작이야. 아니, 근데 나는 2번이 진짜 맞는 것 같아. 뭐야 갑자기. 뭐야 갑자기 고백을 해 여기서. 4번은 혹시나 이제 작은 창문을 선택하신 분들은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성의 몸을 터치하는 호생남. 약간 좀 저거네. 능그랭이 같은. 네, 그렇죠. 근데 나는 이거를 그 목욕탕 주인 입장에서 생각했거든. 장사를 잘 되게 하려면은 일단 외관부터 꾸며야 되니까. 나는 그 목욕탕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타일이 더러우면 나는 목욕탕에서 못 씻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목욕탕이라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집에 씻는 곳을 말할 수도 있어요. 씻는 그러니까. 곳. 네. 그리고 집에 메론이가 타일이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새끼가 최고네 지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억제를 시켜야 되나. 원래 한 교수님도 보일러 하고 싶었다며. 나는 이제 다 망가졌을 혼자 죽을 때 수도 없다. 망가졌을 때를 고려했으면 보일러겠는데. 좀 뻔한 것들이긴 한데 일단은 첫 번째는 식욕으로 풀자. 이제 지금 메름이. 네. 어. 이제 엄청 초코파이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욕이 증가하면은 이제 포만감이 같이 높아지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수면력이 올라가서 성욕이 많이 줄어든대요. 왜 잠으로 덮는 거야? 네. 일단 먹고 그냥 재우는 거야 그냥 자기를. 그다음. 두 번째는 운동을 하자. 이제 운동을 그래, 해야 이제 몸이 운동 열심히 건강해지고 하잖아요, 요즘에. 마음도 건강해지고. 저는 풀지 못해서 운동하고 먹고 요새 이러거든요.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네. 그래서. 나 인정할 수 없어 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음악을 듣거나 애국가를 부르자. 네. 경건한 음악을 들어라 이거겠네. 그럼 남자한테만 통용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발라드 들으면 이제 마음이 좀 평온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국가도 그냥 부를 게 아니라 저녁 노을에 그 바닷가 지평선에 떠 있는 태양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일몰을 생각하면 마음의 여유를 찾으라는 그렇죠. 거네. 네, 좀 좋은 것도 좀 봐가면서 좀 그렇게 된 거예요. 동해물과 불러봐. 야, 너 막 저 이상한 거 선물 오는 거 아니냐? 청취자들한테. 성인용품. 아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신 수양을 하자. 너 일단은 혹시 거꾸로 성욕을 좀 나게끔 하는 그런 건 없어요? 나성욕 나게끔. 네. 그러면은 뭐 야동 봐야죠 뭐. 그래요? 최소한. 좀 성욕이 생기는 방법이 필요해. 빠져들었었어. 오늘부터 링크 보내드리면 됩니까? 그 메르미를 위해서 블랙홀 공식 메일로 야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면 제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웃겨라. 그래서 저희 살인사건으로 시작해서 몰라 이게. 저렇게 가벼워졌죠. 얘기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영화 좀 간단하게 평하고. 저는 솔직히 이런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불편한 영화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기도 하고 올가미도 되게 재밌었잖아. 네네네. 최지훈 한 거. 네네. 올감이 진짜 재밌었어. 그 다음에 Say Yes라는 영화가 있어요.
박중훈 나오고 추상미 나오고 하는 거. 네. 그것도 너무 재밌어. 그래서 저는 좀 추천합니다. 저는 재밌게 봤는데 추천하진 않습니다. 저랑 똑같네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는 비추입니다. 네. 잔상이 너무 오래 남아요. 맞아, 이거 되게 오래전에 본 건데 네. 계속 기억이 나. 그래서 좀 불편한 걸 싫어하시는 분한테는 비추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살아도 진짜 짧은 인생인데 찾아서 기분 나쁜 걸 보고 굳이 싶지가 않아요. 나쁜 걸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안 보는 게 좋겠다. 저도 비추인데요. 일단은 제가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영화를 봤는데 일어나서 주먹을 쥐고 주먹 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영화가 너무 찝찝했어요. 기분도 안 좋아지고. 강렬한 영화이긴 하지만 추천은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지금 보기에는 이야기 플롯이 조금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시간차라던가 조금 더 구성을 다르게 쓰면 더 재밌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기에는 또 동시대에 나왔던 다른 스릴러 영화들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기분 나쁜 그런 게 제일 세지 재미는 없었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근데 좀 한고수님처럼 이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완전 완추죠. 아니, 난 완추. 근데 그리고 스토리도 재밌었는데. 문정근 씨가 너무 연기를 너무 그리고 잘하시니까. 추자연 씨랑 전세웅 씨도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고수님 추천? 저는 강추. 완추. 완주? 전 스토리도 재밌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영화 실종 추천 하나 비추 3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무거운 주제 다뤄봤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블랙홀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유익하고 공포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